자, 이제 430쪽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평가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현조기소 했어요. 현황평가가 원칙이고요. 조건부평가나 나머지 다 예외인데, 기한부평가나 소급평가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의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예외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미래 일정 시점이나 과거 일정 시점도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구부인데요. 감정평가 규칙상. 자, 이거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구부해요. 일괄평가는 키워드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요 단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어요. 불가분 관계. 이럴 때 하는 게 일괄평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단독주택의 경우, 땅과 건물, 각각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각각 있어요. 그 소리는 물건이 몇 개란 얘기예요? 물건이 2개란 얘기예요. 등기부가 각각 있을 때. 이 개별평가 원칙은, 개별평가 원칙은 물건마다 행한다 그래요. 물건마다. 근데 각각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물건은 2개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일체로 거래하지 않나요? 보통은 일체로 거래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따로 2번을 할 필요가 없이 몇 번만 한다고요? 한 번만 한다고요. 또 우리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분 소유되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과 건물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대지권, 건물 부분 각각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이렇게 해요. 다음에 불가분 관계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1번지, 2번지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필지가 몇 개 필지? 2개 필지죠. 땅은 2개 필지죠. 2개 필지인데 이게 몇 개의 획지예요? 1획지, 1획지. 2개의 필지인데 하나의 획지라고요. 이럴 때는 그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에도 한꺼번에 하는 거죠. 물론 지상에 건물까지 다 해버리면 물건이 모두 3개, 3개. 물건이 모두 3개지만 몇 번 하고 말아요? 한 번만 하고 만다는 거죠. 됐나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할 때는 그때는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요. 가치를 달리. 여기 이제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거 앞에서 했을 거예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땅값이 다르죠. 땅값이 이렇게 달라요. 이럴 때는 각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개의 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이렇게 도시계획선 지나면서 한 필지지만 몇 개의 획지가 돼요? 2획지가 돼요. 이럴 때에는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2번. 구분평가. 자, 근데 부분평가는 요 뒤에다가 부분만 평가다. 부분만. 부분만. 자,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럴 때 이 부분 보상평가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쪽은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요 부분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분만이라고 쓰시라고요. 차이점은 구분평가와 부분평가의 차이점. 요거는 하나를 다 하는 거예요.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한다고요. 다 하는데 각각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하나를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요거는 보통 이제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돼요. 이럴 때는 그 부분만 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나머지 감정평가서 작성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가격 이론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이 가격 이론으로 넘어가시면은 의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참고 박스에 보시면 내구재와 비내구재 있죠. 자, 요것이 오히려 이제 더 읽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통 비내구재 하면 단용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용재, 단용재. 단용재는 의미가 뭐겠어요? 한 번 쓰면 못 쓰게 되는 그런 물건을 단용재라 그래요. 단용재의 경우에는 보통 형성되는 가격과 그 물건의 가치가 일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거는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조정이 돼요. 금방. 근데 내구재는 효용의 지속기간이 어때요?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잖아요. 내구재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효용을 올해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느끼고 후년에도 느끼고 다 여러 기간 동안 효용을 다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돼요. 이런 건물이 대표적이잖아요. 건물은 올해만 임대료 수익 얻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임대료 수익 얻고 후년에도 임대료 수익 얻는데 그걸 앞으로 오랫동안 얻는 편익을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평가를 하려면. 맞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건물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 그 가치와 오차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품이 낀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구재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구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편이에요. 가격과 가치를.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도요, 가격과 가치를 이렇게 많이 구별하는 게 중요한 주제이지는 않아요. 그는 경제학에서는 단용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단용재. 근데 여기 부동산학에서는 내구재를 다루니까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편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거기 가격과 가치 관계가 있죠. 자, 그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자, 일단 가치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이에요. 가치 하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중고 이 물품, 중고 물품. 뭐 한 1, 2년 썼다 치면은 뭐 3만 원? 좀 막연하죠, 근데.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상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좀 전에 3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 3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으로 나타내면은 어때요?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상적, 구체적. 그리고 이거는 가치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일단 가격으로 표시를 하면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현재값으로 표현을 해요. 다만 이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은 구별하는 관점이에요. 구별하는 관점에서는 과거값이다 그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가격을 반드시 과거값으로 이게 설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관점에서 현재값,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화재보험에 든다. 그럼 화재보험에 들면은 그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이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물의 시장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과세 가치가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일정 시점에 똑같지 않을 수 있죠. 보험 가치, 시장 가치,
과세가치 이런 것이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가격으로 나타낼 때는 오직 하나만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나타내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격으로 나타낼 때. 자, 요거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공부했거든요. 예, 오래됐지만 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뭐가 있었죠?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그거마저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비비자 했잖아요. 비비자. 과장국수 비비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자고가 정량.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요. 예, 과장국수 비비자, 과다한 법적 제한, 매매기간의 장기성, 국지성, 수급 조절 곤란성,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BBB 했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때 수급 조절 곤란성 했어요. 수급 조절. 그는 수요와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요 공급 중에서도 어떤 조절이 더 어렵다 그랬을까요? 수요 조절이 어려울까요? 공급 조절이 어려울까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렵다고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게 특히 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다. 급등. 그래서 심리 효과까지 가세하면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서 거품이 끼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오차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런 거품은 빠지게 돼 있다 그랬죠. 그때 그런 오차가 나타나는 게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왜곡. 거품 끼는 거. 가격 왜곡 현상을 요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차가 나타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32쪽에 그 박스 밑에서부터 가격과 가치 관계 있죠. 거기서부터 433쪽 그 박스 위에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박스의 내용은 가치의 다원적 개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시점의 가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방금. 그래서 거기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나 투자가치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가치와 투자가치 있죠. 1번의 사용가치와 3번의 투자가치는 요거는 주관적 가치예요. 주관적 가치. 그리고 2번의 교환가치는 시장가치와 같은 의미예요. 2번의 교환가치는 시장가치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해서 434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괄호 1번부터 괄호 6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주의하실 거는 괄호 1번과 2번, 괄호 5번과 6번 요걸 좀 더 주의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11월 12월 달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표시만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436쪽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하는 게 있죠. 자, 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그 밑에 시장가치 있죠. 시장가치는 그 시장가치에 의해서 괄호 1번에 시장가치란 하고 있죠. 그 정의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시장가치란.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시장가치의 뜻 정도는 파악하시고요. 나머지 그 괄호 2번은 이제 일단 나중에 해두세요. 나중에 뜻만 알아두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장가치.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자에 동그라미 치고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자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정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데 신자에다가 치면 돼요. 신자. 통충정신이에요. 통충정신. 이게 뭔 소린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 민법 103조 공부하셨나요? 반사의 질서? 오, 반사의 질서 바로 나왔어요. 아니, 결혼은 잘 모르시더니 이렇게 민법은 금방 나오네. 그냥. 예? 아, 결혼도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별로 강조를 안 해서요. 104조가 104조. 불공정 거래. 오, 훌륭하신데. 105조는 뭐예요, 그러면? 아,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 106조는? 예? 107조는 알아요? 105조, 106조는 몰라도? 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회의 표시? 근데 108조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더니. 통정회의 표시. 여러분들 혹시 처음 이거 수업 들을 때 통정회의 표시 들었을 때 무슨 정을 통했지? 막 이렇게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네, 무슨 정을 통했을까? 이게 통정회의 표시가 사실 쉽게 우리말로 치자면 짜고죠. 짜고. 짜고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가 속으로 갖고 있는 의사는 이러이러한데 실제로 표시된 거는 다른 식으로 표시됐을 때 그 속에 있던 의사를 중시하느냐 겉으로 표시된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은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하면서 쓰기는 부의 지렛대 효과 이게 쓸 때가 있잖아요. 말은 그 제대로 하면서 쓰는 건 다른 게 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인가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자,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내심의 의사와 뭔가가 다르게 표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지금 이 시장 가치의 정의가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통상적인 시장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반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이죠. 통충. 충은 충분한 기간이에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충분한 기간. 잠깐 동안은 아니고 적당한 기간이에요.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자, 거기까지는 그냥 기억하면 돼요. 통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다음에 정신이에요. 정신. 정통한 당사자라 그랬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에 보면은, 궁박, 무경험, 경솔,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통한 당사자가 살아야 해요. 무경험이거나, 궁박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통한 당사자, 그걸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신중하고 자발적, 신중해죠. 자, 신중한데 경솔하면 안 되죠. 경솔하면 안 돼. 신중한데 거기에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죠. 의사와 표시가 신중한데 불일치할 수는 없다고요. 됐나요? 거기에다가 자발적인 했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자발적인 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 뭐다? 시장가치. 그래서 통충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정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에요. 그래서 통충정신이에요. 통충정신. 자, 그럼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 있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은
자,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치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됐죠 뭘.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반 요인이 있고요. 지역 요인이 있고요. 개별 요인이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에는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거기에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성. 이제 얘네들이 말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또는 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형 이름은 일지계고요.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 미쳐요? 일지계가 효상유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형 이름이 뭐라고요? 일지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일지계가 효상유한테. 그 중에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이제 더 중요해요.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다음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자, 요 이전성을 지금 추가로 했죠. 교재에는 이게 1, 2, 3, 4번으로 들어가 있죠. 교재에는 1, 2, 3, 4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3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이전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 효용성은 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 있어야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하면은 그러면 희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죠. 자,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킬 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셋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셋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셋 모두 다. 하나만 있어서 안 돼요. 자, 왜냐하면 효용성 하면 이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공기를 예를 많이 해요. 공기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이 있죠.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쫄라 드릴게요. 자, 이 효용성이 있는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헷갈려요. 가치라고 하는 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가치는 경제적 가치, 예술적 가치, 뭐 무슨 가치, 이런 여러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가치는 우리 무슨 가치예요? 우리는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100원씩 돈 내면서 쉬어요? 아니잖아요. 공기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가치가 없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널려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볼게요. 다이아몬드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지금 아주 이쁘잖아요. 이쁜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절스닥 도구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쓰잖아요. 효용성 있습니다. 근데 그 효용성은 공기보다 훨씬 낮아요. 다이아몬드 가질래요? 공기 뺄래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효용성이 낮아요. 그죠? 근데 희소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얘네들이 다 같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대요. 그런 이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우와 별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근데 그 별에 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으면은 지금 우리 돌이 그냥 널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희소해야만 가치가 있다. 희소해야만 다 있어야 되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유효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영향 미친다? 얘네들이 일치계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이런 효상요에 영향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요.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그럼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행정 규제가 강화돼요.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런 건물 이제 못 지어. 앞으로 못 짓게 하면은 이런 건물은 희소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치가 또 올라가 있죠. 그런 식이에요. 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물론 개별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개별 요인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상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일치계가 효상요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437쪽의 구체적인 그 일반적 요인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타이틀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타이틀. 됐죠?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제 원칙인데요. 이 가격제 원칙은 가격의 모든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원칙. 이 가격의 모든 원칙은 이게 이제 뭔 의미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면은 적절하게 잘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말해요. 원리. 이 원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도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하는 진품 명품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진품 명품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저기 패널들한테 터무니없이 이상한 금액을 써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위원들이 꼭 나온 이제 연예인들 많잖아요. 방송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힌트를 줄 때, 자, 이 물건이 흠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힌트를 준다거나, 제작 연대가 100년 정도 앞설 때마다 얼마씩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짝으로 돼 있는데 짝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뚜껑이 있는 물건인데 뚜껑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힌트를 준다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힌트를 듣고서 금액을 써내면 아무래도 조금씩은 더 근처에 써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그 원리들을 귀담아 듣게 되면은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골동품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생기겠죠. 그 힌트를 주는 게 바로 그 골동품의 가격 원리예요. 가격 원리. 그런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도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원리. 그 원리를 누가 알아야 돼요? 감정 평가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감정 평가사들한테 알려주는 지침이에요. 지침. 감정 평가사들아, 너희들이 요 원리에 따라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제대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가격 제 원칙, 모든 원칙이에요. 근데 그 모든 원칙의 중심에 있는 게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원칙. 최유효 원칙. 자, 이거는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잘 이용하는 거죠. 자,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기준이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이게 낮이 상태가 있어요.
이 낮은 상태에는 그 물건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낮은 상태의 가치는 뭐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지상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낮이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지상에 있는 건물에 따라서 이 토지 가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까 건부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장 잘 이용하는 상태의 용도가 아니라면 이 땅값은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부지를 평가하거나 할 때는 일단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데 얘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그 가치를 그대로 가는 거죠. 항상 기준을 뭐로 잡아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올릴 일이 있으면 올리겠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그대로 가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됐죠? 자, 거기에다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파악할 때 이 말이에요. 파악할 때 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의 주변 환경을 보고서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기도 하고요. 그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고도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건물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출강 하는 학원 중에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인데 한 20몇 년 됐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속 터집니다. 그 한 대 그 큰 건물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걸 못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답답해도요. 5층인데 걸어가요 그냥. 5층인데 당연히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그런 건물이 있는 반면에 제가 또 갔던 다른 건물은 비슷한 규모예요. 건물이 비슷한 규모인데 엘리베이터가 6대예요. 그 건물은 항상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거는 항상 저를 기다려줘요. 가면 항상 탈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용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사실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건물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내부 상태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투입한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러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기능적 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능적 감가. 근데 그게 무슨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요. 균형 원칙.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내부 상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외부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 이렇게 지을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달동네에 고급 빌라를 지었다면 그 주변 환경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을 때 들어간 비용만큼의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이거는 건물 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건물 자체는 하자가 없어도 주변 환경하고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 원칙에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그 내부 관련 원칙에 지금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부 관련 원칙에 균형의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적합의 원칙. 자,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 원칙이 많아요. 그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많은 원칙 중에서 제가 골라드리는 5가지만 해도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의 70% 또는 80%가 커버가 돼요. 예, 균형의 원칙하고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의 원칙. 다음에 이 적합의 원칙하고요. 예, 경쟁의 원칙하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예,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기타 원칙에 대체 원칙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 것은 이 5개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5개를 먼저 하시라고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5가지만 해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의 한 70%, 80%가 커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그 예를 든 2가지. 자,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뭐가 달성돼야 돼요? 균형이 달성돼야 돼요. 그 건물 규모에 맞게 엘리베이터가 규모가 달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아까 무슨 감가가 발생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런 거를 기능적 감가. 물리적으로는 새거라 해도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새거라 해도 지금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다 못하거나 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 요거 아까 적합의 원칙이었죠? 부동산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어떻게 해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인근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이 가치가 최고로 발휘될 수가 없죠. 자, 이게 물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문제 없죠? 기능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정상적으로 지어도 이 말이에요. 인근 환경하고 안 맞는 거는 무슨 감가라 하는가 하면은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물리적으로 이상 없어요. 기능적으로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낮은 거죠. 달동네의 고급 빌라는.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변동의 원칙 있죠. 변동의 원칙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이거?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 이름 뭐라고요? 일찍이. 자, 이런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시시때때로 바뀔까요? 지역여행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인구, 지역의 규제, 소득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나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자,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 바뀌겠죠. 이런 이 가치 발생 요인도 이 영향을 받으니까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니까 가격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아까 무슨 개념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걸 했어요. 아까 왜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했을까요? 가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항상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야 되죠.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가치 형성인이 바뀌니까 뭐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자, 됐나요? 자, 일단은 이 3개는 확실하게 해 두시고요. 3개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뜻 정도 알아두시는데요. 이게 기여의 원칙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뭔가를 추가로 투입을 하거나 할 때 돈을 더 들이지 않습니까? 더 들일 때 예를 들어 집을 내놓을 때 우리가 주방이나 욕실을 좀 수선을 해서 내놔요. 그러면 비용이 한 500 정도 들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수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나중에 그런 거 이제 집을 내놓을 때도 약간 손을 봐서 내놓으면은 그게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자, 비용은 얼마 들여도, 비용은 500을 들여도 가치는 얼마 올라가요? 1000만 원 올라가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이 각 구성 부분, 각 부분의 비용의 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비용의 합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의 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여한 정도. 자, 그러니까 돈을 500 들여서 기여한 정도가 1000이라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을 들였는데 기여한 정도는 500밖에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나요? 비용은 1000 들였지만 기여한 거는 500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추가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판단을 할 때 이런 원칙을 써먹는 거예요. 수리해서 내놓느냐 그냥 내놓느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뭐의 합이 아니라고요? 생산비 합이 아니다.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자, 이 부동산의 이 대체 원칙, 대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효용이 똑같은 두 개가 있어요. 효용이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싸고요. 하나는 가격이 좀 비싸요. 효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효용을 주는 물건인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싼 거는 안 사겠죠. 비싼 건 안 사겠죠. 그럼 싼 걸 사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싼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싼 거는 내려가겠죠. 결국 어떻게? 같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효용이 같다면 결국은 대체 가능한 물건이 말이에요.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면 효용이 비슷한 거라면 결국은 가격이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싼 걸 더 선택하고 비싼 걸 선택 안 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고 해요. 이 물건을 평가하려고 할 때 이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얘를?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거래된 다른 물건, 비슷한 물건, 대체 가능한 물건, 그것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고 비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대체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게 되고요. 또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래요.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료 수집 완료일이 기준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료 수집 완료일, 이게 기준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대체 가능한 사례의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아까 자료 수집 완료일 했잖아요. 그게 가격조사가, 가격자료. 그게 자료 수집이에요. 가격자료. 그러니까 그 가격조사 완료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뭐 확인 자료도 있고 요인 자료도 있고 사례 자료도 있고 그런 자료 수집하는 게 가격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례조사. 가격조사 완료일, 사례조사 완료일. 됐나요? 그런 사례를 조사할 때는 어떤 사례를 조사해야 된다고요? 대상부동산하고 대체 가능한 물건의 사례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순환은 요 몇 가지요? 5가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5가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펼치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개만 해도 웬만큼은 커버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3가지가 더 중요해요. 3가지.
됐죠?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 변동의 원칙. 여기에 되면은 이제 기여의 원칙이나 대체의 원칙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격 재원칙 보실 때 요 5가지를 따로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8쪽에서는 최유효 이용 원칙에 일단 뜻만 보세요. 뜻만. 뜻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39쪽에서는 최유용 원칙의 내부 관련 원칙의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요 뜻하고요. 일단 뜻이 중요하니까. 다만 균형의 원칙은 워낙 중요하니까 감정평가의 활용에 A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쭉 가다 보면은 기능적 감가 이런 말 있죠. 이런 정도는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넘어가시고 4번의 기여의 원칙 있죠. 기여 원칙. 4번의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가 그 가격에 기하는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도예요. 기여도에. 그래서 B에 주의할 것 있죠. B에 주의할 것은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에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활용에서는 일단은 A의 둘째 줄 끝에 있는 거 먼저 파악하세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이렇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원칙의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의 원칙이겠죠. 적합의 원칙은 환경에 적합해야 돼요. 그 환경, 지역의 환경에 적합. 환경에 적합. 감정평가의 활용에서는 경제적 감가요. B에 있어요. B. 감정평가 활용의 B에 보시면은 경제적 감가 있죠. 그거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쭉 아래 내려오시면 최유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 변동의 원칙은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오시고 그 감정평가의 활용 있죠. 그게 기준 시점 일단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42쪽에 대치 원칙 이것도 의의하고 의의. 감정평가의 활용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됐죠? 자, 5가지는 일단 알아두시라고요.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됐죠? 어렵습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새로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익숙하게 하려면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살 길입니다. 반복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